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집을 압수수색하다가 다량의 돈 다발이 발견됐다라는 보도가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장롱 속에서 나왔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사실관계 여부는 조금 더 따져봐야겠지만 이 돈의 성격, 출처를 두고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만큼 과연 검찰의 수사 결과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찰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받은 이 불법적인 돈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진상 실장마저 오늘 구속된다면 김용 부원장에 이어 두 번째로 측근이 구속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향한 사법 리스크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오늘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궁금해집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40조. 확실히 통이 크다고 해야 될까요? 스케일이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사우디의 왕세자 빈살만 왕세자가 어제 방한했습니다.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첫 손님으로 맞이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40조 원을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라고 감사해하며 또 출국을 했습니다. 다시 열리는 중동붐, 동아일보는 이 빈살만 방한을 계기로 40조 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도 매우 분위기 좋은 회담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맹렬. 중앙일보가 3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북한이 어제 SRBM 미사일을 또 쐈습니다. 이 강대강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최선희가 성명을 냈어요. 군사 대응 더 맹렬해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미사일을 한 발 쏜 겁니다. 한미일 공조에 후회할 도박을 말라라며 더 맹렬해질 것이다 라는 입장을 낸 북한. 그러나 상당히 공교로운 건 이 최선희가 누구냐. 지난 북미 회담 실패의 주역 아닙니까? 북한 입장에선 상당히 아이러니한 대목입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마이너스. 한겨레 신문이 일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마이너스. 상당히 걱정스러운 기사인데요. 고물가에 쪼그라든 가계 소득, 저소득층의 고통은 더 커졌습니다. 자,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금리마저 상승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가계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체감하는 실질 소득이 사실상의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 저소득층의 하락폭이 더 큰 걸로 나타나서 빈부격차마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걱정스러운 뉴스입니다. 소위 1분위 계층의 감소폭이 고소득층에 비해 3배나 더 크다라는 뉴스는 우려스럽기까지 한 대목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수능. 어제 수능 잘 치르셨습니까? 한국일보 11면입니다. 이번 수능의 특징은 국어, 수학에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되면 변별력의 관건이죠. 최상위권 간의 경쟁이 치열할 걸로 보인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영어인데 입시 업계는 듣기 평가부터 어려웠다. 영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 사실은 우리 수험생들도 고생이지만 저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고생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기분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순천에서 올라온 천하람 혁신위원, 국민의힘 지도부 김병민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 좌장 민주당 김영주 의원,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 전국 청년위원장에 당선된 전용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구속될까요? 집에 갈까요? 정진상 실장의 운명, 그리 머지않은 시간이면 결정됩니다. 이미 또 다른 측근 김용 부원장은 구속된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정진상 운명의 날, D-Day, 둠스데이. 유동규가 오른 계단. 유동규가 오른 계단. 의미심장한 주제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정진상 실장의 집에는 곳곳에 CCTV가 있다. 다시 말해서 CCTV를 피해서 유동규 본부장이 정진상 실장에게 몰래 불법 자금을 줄 만한 공간이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유동규 본부장이 민주당을 재반박했습니다. CCTV 생각해서 5층까지 계단 올라가서 내가 줬다. 무슨 말이냐라는 겁니다. 유동규 본부장의 입장입니다. 들어올랐으니까 집으로 간 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그 상식적으로 CCTV가 있다 생각하니까 그거 5층까지 걸어 올라갔는데, 근데 계단 가면은 몇 층 가는지는 최소한 안 나오니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때는. 엘리베이터 안에는 CCTV가 있으니까 일부러 계단으로 올라갔다. 보호해주고 싶었다. 5층까지인가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더욱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돈을 줬다는 사람은 계단에 가서 정진상 실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줬다라고 하고, 돈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정진상 실장을 보호하는 민주당은 정진상 실장의 아파트 CCTV는 사각지대가 없는 구조다라고 맞서고 있는 묘한 모양새입니다. 그때는 형제라 보호해주고 싶었다. 지금은 계단으로 5층까지 올라갔다.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로 유동규 본부장은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상당히 구체적인데요. 5층까지 계단으로 걸어서 올라갔다. 그리고 요즘 누가 아파트에 계단 잘 안 걷잖아요. 운동하는 분들 빼면. 네, 저도 아파트 계단으로 가끔 올라가는데요. 올라가면 중간에 자전거도 세워놓고, 그래서 올라가는 계단 가는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힘들어요 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건 뭔가 목적과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그때는 형제라 보호해주고 싶었다는 말이 저는 귀에 확 들어오는데요. 과거 이제 진상이 형이라고 부르면서 그렇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상의하고 같이 논의했던 사람들, 또 때로는 의형제로 불렸다, 이런 얘기들까지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만약 돈을 건네는 과정 속에서 정진상 실장의 자택을 찾았을 때 뭔가 보호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상식적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예. 버튼을 누르고 내리게 되면 몇 층에서 내리게 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라, 그런 일들 속에서 그 내용들을 피하고 싶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진상 실장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이제 CCTV가 없는 사각지대, 그러니까 CCTV가 있어서 사각지대가 없는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가면서 전체 사각지대가 있는지 없는지를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떻게 파악을 했겠습니까? 일단은 본인 스스로 피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여건들을 피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은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을 예. 있는 그대로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방식으로 주고받는 말싸움들이 이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꺼릴 것 없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예. 보이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말에 정진상 실장 등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관건은 지금 사각지대가 아닌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하고 싶은 건 거기서 사각지대가 왜 나오냐. 나는 정진상 실장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때 계단으로 올라가서 돈을 건넸다라는 건데, 갑자기 CCTV 사각지대가 없다면서 유동규 본부장의 말은 가짜다라는 비판이 들어오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반박을 한 거군요. 네,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내용들을 얘기했을 때 유동규 전 본부장을 몰아세우는 방식으로 계속 정진상 실장, 이재명 대표 측이 나가게 된다면,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작은 돌 하나 던졌을 뿐인데 왜 이렇게 난리들이냐, 있는 그대로 모든 것들을 더 쏟아내게 된다면 결국 여론전에서 불리하게 되는 것은 이재명 대표 측이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과거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로 피의 사실 공표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 내용들이 사실 언론에 잘 안 나옵니다. 옛날 같으면 검찰의 수사 상황들이 있는 그대로 언론에 많이 나왔던 때가 있는데 지금 결국 국민들께서 수사가 재판 결과를 통해서 국민께 알려질 때까지 볼 수 있는 내용들이 한계가 있는데 그 내용들이 결국 누구를 통해 듣게 되냐?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있는 그대로 주장들을 쏟아내게 되면 그 내용들을 국민들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유동규 전 본부장을 어디까지 자극하면서 얘기가 나오게 될 것인지도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사각지대를 완벽히 남의 집 사각지대를 완벽히 파악하려면 그 도둑들은 딱 아파트 도면 이렇게 구해서 사각지대나 이런 걸 좀 파악하고 민간인이 좀 사각지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이긴 해요. 그 말을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에 더 신뢰가 가십니까? 민주당에서 봤더니 사각지대 없다. 다시 말해서 CCTV 피해서 던졌다는 유동규 본부장의 말은 가짜다라는 민주당의 입장을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피해서 계단으로 올라가서 정신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돈을 건넸다라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말을 신뢰하십니까? 과연 재판에서는 어떻게 결과가 날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자, 민주당의 청년위원장. 네. 그 재판 결과는 당연히 그 증거에 따라서 그리고 그 신빙성에 따라서 충분히 소명이 될 것이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CCTV에 대한 그리고 검찰의 공소장에 관련된 내용은 그러니까 뭐 CCTV를 피해서 올라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미 정진상 실장의 아파트에는 CCTV가 있고 일단 들어가는 것 자체가 찍히기 때문에 이런 그 공소장에 적힌 내용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허위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이미 찍혀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검찰의 검소장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한 것이었죠. 그래서 뭐 유동규 본부장이 나는 CCTV를 피해서 아파트를 들어갔고 뭐 계단을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검찰이 그 상황을 자체를 공소장에 적시를 했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앞에서 그 아파트에 출입하는 기록까지도 아마 다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해당 내용들을 다 보면서 재판에서 아마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 휴대전화 파기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누가 시켜서 휴대폰 던지라고 했다. 정진상 실장. 그런가 하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동거인에게 휴대폰을 폐기하라라고 지시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자백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 함께 보시죠. 지난해 9월 압수수색 직전에 동거인 A씨에게 휴대전화 버려라라고 지시한 혐의 올 7월까지 부인했다는데 동거인에게 휴대전화 버리라고 지시했다라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교사행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라는 겁니다. 천하람 변호사님, 이게 이제 조금 다른 거겠군요. 그러니까 동거인 A씨에게 맡겨놨던 휴대폰을 버려라라고 유동규 본부장이 지시했던 것, 그리고 정진상 실장이 유동규 본부장에게 휴대폰 던져라라고 한 것은 이제 압수수색 당일에 창문 밖으로 던졌던 그 새 휴대폰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동규 본부장이 저렇게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는데요. 이걸 가지고도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는 유동규 본부장이 약간 광명을 찾고 있는 건 아닌가. 자수하여 네, 광명을 좀 찾고 광명을 있다. 찾다. 네, 왜냐하면은 이 휴대전화와 관련한 계속 부인해 왔습니다만은 이미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의 관여를 인정하고 하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 이 휴대전화 버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부인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낀 것 같고요. 또 지금 보면은 법률적으로 이거를 왜 그럼 동거인에게 부탁했냐, 부탁 안 하고 직접 하면은 죄가 안 되는데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옵니다만은 아마 유동규 본부장이 법률 전문가는 아니고 또 그때 당시에 경황이 없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압수수색이 되고 또 이런저런 증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그때 당시에는 무조건 아마 부인하는 취지로 입장을 정해놓았을 때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전체적으로 진실을 얘기하면서 저 부분에 대한 진술도 바로잡은 거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해당 재판을 심리하던 이 재판부 일각에서는 판사가 아니 본인이 없애면 될 건데 본인은 본인 증거 없어도 되니까 굳이 왜 동거인을 이렇게 버리라고 했냐라는 의문을 또 나타냈다는데. 네, 법률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인멸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증거를 없애면, 그러니까 피고인이 직접 하게 되면 죄가 잘 안 됩니다. 근데 그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저도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이게 뭐 법률가들이 보면 아이고 정도는 누구나 알지 싶어도 막상 이게 이제 비법조인이 자기 일이 닥치게 되면은 경황이 없어서 그런 것까지 뭐 예를 들면 구글에 찾아가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재판부에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유동규 본부장이 지금까지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부인을 해왔고 실제로 이 그 휴대전화를 버렸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그 동거인 같은 경우도 나는 뭐 거기에 중요한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다. 뭐 증거인멸에 고의가 없었다라고 해서 두 사람 다 부인하고 있던 입장이다가 이번에 이제 입장이 180도 바뀌다 보니까 사건을 담당하던 재판부로서는 이거 왜 이제 와서 재판 끝날 때 다 돼가지고 이러냐, 좀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 본부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금 피고인들 간에 다 빠져나가려고 내 거는 이야기 안 하고 남이 뭐 잘못했어요 이렇게만 하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재발할 거 있으면 받겠다. 그분들도 명령을 빽빽하게 밝혀야 되고 비겁이라는 단어는 숨어서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머지않은 시간 뒤면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구속이냐 아니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다른 애매한 건 없습니다. 잠깐 구속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구속이면 구속인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재판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왜냐하면 이 단순한 선택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게 향한 향후 운명이 매우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보시죠. 정진상에 달린 이 대표의 운명이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오늘 구속 여부 분수령, 오늘 오후 2시 정진상 실장 구속영장 심사, 밤 또는 새벽에 구속 여부 결정, 428억 뇌물 약속, 그 대장동 일당과 돈 나눠 먹기로 한 거, 했다는 혐의, 의혹, 부정처사 후 수뢰, 1억 4천만 원 수수 의혹, 특가법상 뇌물 혐의, 유동규 전화기 버려라 증거인멸 교사 혐의, 위례개발 특혜 제공 의혹,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입니다. 이미 김용부 원장은 구속. 정진상 실장이 만약에 구속되면 오늘 많은 매체에 인용된 민주당의 의원들의 반응은 정진상 구속되면 문제 제기 안 할 수 없다. 누구를 향해서? 이 대표를 향해서. 지금처럼 조용히 있으면 안 된다는 점 공유하는 의원들이 있다. 구속 여부에 따라 지금과 다른 목소리 나올 거다라는 부글부글한 여론들도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익명으로 인터뷰한 의원들 말고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 출연한 민주당의 미스터 쓴소리 박용진 의원은 민주당 대변인을 향해서 매우 날선 돌직구를 던졌습니다. 정진상 실장 자꾸 옹호하는 논평 내는데 내가 대변인 많이 해봐서 아는데 팩트 체크하고서 그런 논평하는 거냐, 아니면 누가 시킨 거냐, 매우 뼈 있는 돌직구를 던졌고, 어제 제가 많이 기사화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드렸는데 수많은 매체에서 박용진 의원의 저희 돌직구쇼에서 발언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개인의 비리 영역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당 대변인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 적절치 않다. 저 대변인 5년이나 한 사람입니다. 그 논평 하나 쓰고 브리핑 하나 내는데 되게 연구 많이 하고 사실관계 다 파악을 하고 합니다. 한민수 대변인 그런 관계 다 파악하시고 하신 건가요? 대변인으로서 그 팩트 체크와 그 사실관계 확인에 대해서 좀 충실하게 하신 건지, 국민들에게 개인의 비리 영역 그리고 당과는 무관한 사건을 당의 일로 인식하게 하는 오히려 적절치 못한 일 아니었는가. 자, 김영주 의원님, 네. 민주당에서 17대 때 국회의원 하셨은 선배님 정치인이시니까 지금 조응천, 이상민 의원, 박용진 의원 실명으로 막 문제 제기하는 의원들도 있고, 앞서서 정진상 실장 구속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그걸 보고서 어떻게 할지 판단하겠다라는 많은 익명의 의원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우선은 저 CCTV 관련된 얘기를 당에서 논평을 내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방금 이제 그 우리 패널들께서의 그 토론도 있었습니다만은, 김병민 위원도 말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심리적인 것을 단순히 얘기하는 부분에까지 정진상 개인 대변인이 변호사가 해야 될 일을 당이 확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어허. 그리고 이제 오늘 실질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김용 부원장의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비교적 여러 가지 토론이 필요한 논쟁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됐단 말이죠. 이제 그런 데 비해서 정진상 실장은 사실 그동안에 거의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네. 뇌물죄로 걸 수 있는 것들은 차고 넘친다고 봅니다. 아, 차고 넘친다. 왜냐하면 그건 다 실제로 술 한 잔 받아 먹어도 n분의 1로 나오면 뇌물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지난번에 얘기하면 유동규 씨가 말 그대로 믿는다면 100번 넘게 술을 먹었다. 진상이 한 번도 돈 안 내더라.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만 원씩으로만 술을 먹어도 100번을 넘으면 그럼 100만 원 정도 뇌물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저 사람들이 그런 정도 단위로 먹었겠습니까? 몇천억을 벌었다고 생각하면서 술을 먹었던 사람이. 2만 원만 술 먹진 않겠죠. 그렇죠. 그걸 그래도 100번씩 먹으면 그러네요. 200만 원이란 그러네요.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본다라면 저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다만 이제 스모킹 건이 아직까지 검찰이 드러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얼마나 재판부가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가능성을 아하.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드러나지 않은 여러 가지 구구절절한 어떤 네. 뭐 이렇게 그 진술서를 바탕으로 본다라면 김용 씨에 비해서 오히려 더 정진상 씨가 구속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김용주 의원님 네. 정 실장 구속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면 사실 김용 부원장이 구속돼도 민주당 의원들 제가 취재해 보면 놀랬거든요. 그러면 김용 부원장에 이어서 정진상 실장까지 최측근 2명 모두가 구속되면 민주당 의원들 더 놀랄 텐데. 사실은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의원들도 지금 익명 인터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영역에 있어서 민주당도 일정 정도의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대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래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개인 비리로 가는 이제 꼬리 자르기가 또 나타날 수 있고 어허.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이 끝까지 그러면 이 대표를 지켜줄 거 물론 이제 그거는 딜레마 상황. 이 대표와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검찰이 얘기했던 정치 공동체, 경제 공동체인가를 검찰 스스로가 입증해야만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당에서의 리더십을 형성해 가는데 발휘하는 데 있어도 상당히 난항이 예상된다 그렇게 봐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굉장히 당내에서 도전받을 수 있고 흔들 수 있다. 더군다나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어떤 불만 제기가 공개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분석들 보도되고 있습니다. 왜 당직자 개인의 비위를 당이 나서서 대변하느냐라는 당내의 이 같은 비판에 대해서 민주당 일각에선 이런 반박도 나옵니다. 개인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을 겨냥한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당이 대응했다. 근데 사실 실제로 노웅래 의원도 야당 탄압이라고 하고 있는데 노웅래 의원 기자회견 때는 현역 의원 한 명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노웅래 의원, 중진 의원이 정진상 실장보다 못하냐라는 자조 섞인 비판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그 이야기 들어보시죠.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유동규의 진술뿐입니다. 그마저도 진술의 신빙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유죄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김용, 정진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민주당을 겨냥하고 있는 정치 탄압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당이 대응하는 것이고요. 당직자 비위가 아니라 민주당을 겨냥한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당이 나서서 대응하는 거다. 어찌 보면 조응천, 김영주, 이상민, 박용진, 익명의 많은 현역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서 재반박을 한 셈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얘기했을까요? 이건 민주당에 대한 수사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반박했습니다. 지역 토착비리 수사받던 사람이다.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최근에 검찰 수사 두고 좀 야당에서 정치 탄압이다 이런 주장이 반발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 사건은 성남시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과거에 있었던 지역 토착비리에 대한 수사입니다. 지역 토착비리로 수사받던 사람들이 나중에 우연히
민주당의 간부들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민주당에 대한 수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의 반박이었습니다. 강한 반박이에요. 지역 토착 비리 수사받던 사람이 우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연히 민주당의 간부가 됐다고 해서 정진상 실장 얘기잖아요. 그것이 민주당에 대한 수사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반박인데 같은 법조인으로서 천하람 변호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확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그겁니다. 당무를 수행하던 과정에서 어떤 혐의가 생겼다라고 하면 당이 일부 뭐 보조를 해주거나 아니면 뭐 어떤 자초지종을 설명해주거나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지금 민주당에서 김용, 정진상을 대변해주고 보호해주고 하는 사람 중에 그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김의겸 대변인이나 몰라요? 모르잖아요. 아니, 성남에서 그때 당시에 위례 대장동 관련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네. 그거 아는 사람 이재명 대표밖에 없는데 그러면 뭐 논평 하나 낼 때마다 기자회견 하나 할 때마다 이재명 대표한테 달려가가지고 이거 실제로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아무도 그거 못 물어보고요. 이재명 대표도 고지고대로 얘기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럼 지금 민주당 어떤 상황이냐면 한동훈 장관 말대로 당시 성남에서 있었던 지역 토착 비리에 대해서 당이 전체 전후 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지역적인 걸 꺼내가지고 같이 그냥 변호하는 모양새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아까 우리 CCTV 그 기자회견 한 거 봤지만은 정진상 압수수색 영장이 30페이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수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그중에 CCTV 하나 굳이 뽑아가지고 변호하면 나머지는 다 어떡할 겁니까? 인정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왜 법무법인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닌 사람들이 정진상한테 당무도 아닌 거 가지고 나와가지고 뭐 변호인처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 노웅래 의원을 대하듯이 하는 게 맞다. 이게 당대표 되고 나서 당대표 정부실장이 되고 나서 있었던 일이 아닌데 당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거는 이치에 맞지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당 대변인들이 김의겸 의원은 당 대변인이잖아요. 이렇게 강하게 아니다고 했다가 만약에 정 실장 구속되면 그 고스란히 리스크를 또 당이 안게 되는데 왜 이렇게 나서느냐라는 게 사실은 뭐 많은 민주당 일각의 지금 비판이었거든요. 네. 지역 토착 비리로 수사받던 사람이 우연히 민주당의 당직자가 됐다고 해서 그것이 민주당을 향한 수사는 아니지 않느냐. 청년위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민주당을 향한 수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는 이재명을 잡으려고 하는 수사지 않습니까? 이 모든 내용들이 이재명을 향해서 그리고 이재명이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던 뭐 이렇게 친했던 사람들을 모두 이게 수사를 하고 들어가고 쪼아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민주당을 향한 수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웅래 의원 압수수색은 그거는 노웅래 의원을 향한 수사입니까? 민주당을 향한 수사입니까?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규정짓기는 어려운데요. 사실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그 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민주당을 향한 수사일 수 있다. 노웅래 의원이랑 저랑 회의를 같이 하고 있었어요. 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사실 예산을 심사하고 있었고 이걸 사실 말씀을 드려도 되나 싶긴 한데 일단 김문수 전 위원장의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선호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되나 증액해야 되나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었고 실제로 노웅래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다른 의원님들 발언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지셨더라고요. 갑자기 가서 보니까 이게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었고 뭐 야당 의원들이 아무도 안 썼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급박하게 진척이 되고 있으니 노웅래 의원께서 급하게 기자회견장을 간 거라서 기자회견 한지 몰랐다. 네, 그러니까 의원들에 대한 공유가 안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당을 향한 수사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노웅래 의원도 하나의 하나의 뭐 끈앞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수사를 한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것도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을 향한 수사냐 아니면 개인을 향한 수사냐 이 판단은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보면 되죠. 김의겸 대변인이나 한 무슨 대변인이었죠? 민수. 한민수 대변인이 과연 이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변호를 해줄 건가, 논평을 해줄 건가 좀 보면 과연 이 두 건을 민주당 지도부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좀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구속될 거라 보세요? 정진상 실장.
저는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제기되고 있는 혐의들이 뇌물부터 시작해서 부정처사 후 수뢰, 우리가 흔히 알게 되는 428억 그 저수지에 관련된 내용들까지 다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증거인멸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혐의 속에서 이 내용들이 일부 소명이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기준 중에 하나가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 중에 하나일 텐데,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을 강하게 부인하게 되면 그 이후로 정진상 실장 구속을 만약 안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정진상 실장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428억을 비롯한 많은 대장동 일당과의 이 문제의 몸통을 밝히는 일들이 있을 텐데, 관련될 사람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에서 누구랑 제일 친하냐 그러면 정치권에서 정진상 실장이랑 제일 친하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얘기를 허물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게 사실 한 장관이 우연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한 것이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는데, 정 실장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지금 그 당대표실에 있는 실장 자리에 오를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가 당대표에 나가고 임명을 했기 때문에 우연히 민주당의 간부가 된 거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김용 부원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니었으면 왜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으로 김용 부원장이 됐겠습니까? 이런 일련의 상황 속에서 구속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 모든 일들을 부인하고 있는 정진상 실장이 관련된 사람들과 입맞추면서 증거인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구속될 상황이 더 높아졌다 생각을 하고요. 이걸 갖고 이제 정치 탄압 등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이 지난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선출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민주당이 한 몸처럼 움직이진 않았을 텐데, 그런 일들에 대한 지적을 지난 전당대회 때부터 박용진 의원 등이 수차례 해왔다는 점도 민주당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되게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냥 진짜 별일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검찰도 잘하고 있는 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민주당에 의한 수사, 진짜 잡범들이 하고 있는 지역 토착 비리를 밝힌다면 왜 이렇게 피해 사실 공표를 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검찰발 뉴스들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 뉴스가 도배되고 있는데, 잡범이면 잡범답게 수사하라. 그렇죠. 민주당을 향한 수사가 아니면 왜 이렇게 피해 사실 공표를 자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지키면서 수사를 이야기했으면 민주당을 향한 수사가 아니다라고 우리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네. 이거 범털급으로 수사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모든 것을 전부 민주당이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놓고 갑자기 와서 민주당 잘못한 거 아니다, 걔 지역 토착 비리를 수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여야 패널들 사이에 굉장히 날카롭고 예리한 분석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자, 이 열기 그대로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왜 노웅래 의원 기자회견에는 한 명도 안 왔을까 궁금했는데 방금 전용기 의원이 궁금증을 풀어줬어요. 몰랐다. 그 이야기 시작할 텐데, 노웅래 의원 집 압수수색 때 돈다발이 발견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청탁대가 아니야? 아니면 후원금이냐? 5차례에 걸쳐서 6천만 원. 노웅래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어제보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아직은 의혹 단계입니다. 함께 보시죠. 2020년 총선과 전당대회 전후로 5차례에 걸쳐서 6천만 원을 받은 건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사업가 박모 씨의 아내로부터 지난 2월 2천만 원, 국회 인근 음식점, 남편의 발전소 납품 사업 도와달라. 3월 1천만 원, 마포 지역구 사무실, 국토부 장관 통해 용인 물류단지 개발 사업 인허가 신속 추진해달라. 다 2020년 얘기죠. 7월 초콜릿과 1,000만 원,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태양광 사업을 수 있게 도와달라. 그런데 노웅래 의원이 다음 날 반납을 했다. 11월에 1,000만 원, 12월에 1,000만 원에서 각각 2천만 원을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국세청 전력공급 인사를 부탁한다라며 또 건넸다라는 의혹이 동아일보에 상세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반납했다라고 하지만 5차례에 걸쳐서 6천만 원을 최소 조모 씨가 노웅래 의원에게 전달한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무언가의 청탁 부탁도 함께 건네줬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돈을 받고 고맙다라고 답장했다라는 의혹도 함께 보도되고 있는데 그 내용도 함께 보시죠. 2020년 2월 21대 총선 2달여 전 국회 인근 한 식당에서 조모 씨와 식사 중 2천만 원 현금 수수 이후 노웅래 의원이 박 씨 측에게 고맙다 취지의 카톡을 보냈다.
검찰은 박 씨 측이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이 메시지를 확보했다라는 보도를 오늘 동아일보가 취재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건넸다라는 시기와 노웅래 의원이 고맙다라고 답장을 한 그 시기가 일치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노웅래 의원 자택 압수수색 때 장롱에서 돈다발이 발견됐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검찰이 노웅래 의원 자택 압수수색 장롱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다. 일부 봉투에 기업 이름이 적혀 있기도 했다. 노웅래 의원 측은 출판 기념회에서 모은 후원금이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은행 이자를 포기한 현금을 왜 저렇게 보관하고 있는지 의심합니다. 요즘 금리 높은데 돈의 성격 출처에 대해서 확인 중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워낙 또 잘 아시는 사이이겠으나 지금 보시면 사업가 박모 씨의 아내 조모 씨가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5차례에 걸쳐서 6천만 원을 전달했다. 그리고 검찰이 포렌식한 것에는 돈을 받은 시기와 일치되는 시점에 노웅래 의원이 고맙다라고 답장을 하고 있고 그게 총선 전이었어요. 네. 2020년. 그리고 또 다른 돈이 건네진 시점은 전당대회 직전이어서 이게 청탁대가 내지는 뭐 정치 자금으로 쓰인 거 아니냐라고 검찰은 지금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정적으로 압수수색 때 지금 돈다발까지 발견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좀 구분해서 볼 필요 있을 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포렌식한 결과가 나와서 고맙다고 얘기했던 부분들은 사실은 총선 직전이어서 매우 어떤 기정사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하. 아직은 단정할 수 없죠. 예. 나머지 부분은 싸움이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 지금 노웅래 의원도 그 부인하고는 잘 알지만 한두 번 본 봉사단체에서 본 사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요. 또 다만 이제 뭐 돈다발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런데 다만 지금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그럼 왜 그 돈을 은행에 넣지 않고 누워뒀느냐라고 그렇죠. 하는 왜 갑자기 돈이 다만 이제 후원 출판기념회 때 돈이 많이 들어왔을 때 적절한 출판기념회 한다고 아무 돈을 뭐 많이 받을 수 없어요. 예. 실제적으로 출판기념회도 똑같거든 정치인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세세한 기록이 남아 있는지. 아하, 만약에 이게 출판 그 기념회에서 받은 돈이라면 네. 실제로 기록된 출판 기념회 이후에 벌어진 금액과 네. 발견된 돈다발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 사실 근데 출판 기념회에서 받은 돈이라 하더라도 보통은 은행에 넣지 않습니까? 네. 그래 그것과 또 책이 얼마나 팔렸는가도 아하. 연결돼야 되고 또 하나는 그것을 정확하게 재산 신고에 기록했는가. 아하, 총선 그런 때. 문제도 있군요.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노웅래 의원이 하나하나 해명해야 예. 될 과제다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정말 해명대로라면 다 사실은 노웅래 의원이 해명할 수 있어야 예, 해명할 수 있다면 그걸 가지고 예. 우리가 그럼요. 돈다발이 있다는 것 자체로 문제 예. 삼을 수는 없잖아요. 예. 마치 부패한 정치인처럼 보도하는 건 삼가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다만 굉장히 그런 적절한 의무는 의무는 노웅래 의원이 풀어야 한다. 풀어야 되죠. 예. 이게 정치 후원금이냐, 청탁의 대가냐가 사실은 향후에 굉장히 큰 논란이 될 걸로 보입니다만, 정치 후원금이 청탁의 대가라면 큰 문제이고, 근데 만약에 정치 후원금이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것인데요.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청탁이 개입되면 뇌물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일반적인 정치자금법 위반에 비해서 형이 더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수천만 원 정도 수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1억 원이 넘지 않는 뇌물이라고 하더라도 뭐 실형 선고되는 판결이 매우 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는 뇌물로 의율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게 그냥 우리가 좀 후원의 그 규모나 규제나 이런 거를 좀 넘었을 뿐이지 구체적인 청탁의 대가는 아니었다라고 법정 다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뭐 좀 높아 보입니다. 왜냐면 지금 박 씨가 청탁 대가 아니 정치 후원금이다라고 실제로 주장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 향후 법정 다툼을 뭐 미리부터 좀 준비하려는 것이고요. 다만 아까 동아일보 기사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매우 구체적으로 이제 뭐 어떤 안건에 대해서 줬는지 뭐 인사청탁인지 뭐 사업을 하기 위한 건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본인이 이건 그냥 뭐 청탁 없고 정치 후원금이었습니다라고 해도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다. 특히나 노웅래 의원이 그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돌려줬다라고 하면은요.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면 좀 약간 양심적이었다.
정말 못할 것 같은 거는 돌려줬다라고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아. 뇌물 사건에서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해가지고 될 것 같은 것들은 받았고 내가 아무리 뭐 해도 안 될 것 같은 거 돌려줬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적인 대가성의 농도가 짙어질 수 있어요. 아, 오히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앞으로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웅래 의원의 반박도 준비했습니다. 기자회견했는데 노웅래 의원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이권 청탁을 받고 뭐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박모 씨와 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입니다.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단언컨대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검찰은 저를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야당 의원들을 태양광과 탈원전 등으로 엮을 것이고 그 칼날의 끝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 결백을 증명하는 데 제 모든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기획수사다, 공작수사다, 저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기획수사구, 공작수사구, 야당 탄압이다, 정치 탄압이다라고 노웅래 의원은 반박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찬대 최고위원은 앞서 정진상 실장을 보호했던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100% 정치 탄압이라고 하기엔 이르다. 이런 감이 있다라고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뭐 갑자기 어젯밤 오늘 드러난 현상이기 때문에 완전히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100%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좀 이른 감은 있지만 의심할 만한 행동을 그동안 검찰이 해오지 않았냐. 당 차원에서도 엄밀하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노웅래 의원이 그 당의 중진이고 당내에서는 굉장히 신임이 두터운 의원인데 조금 섭섭하거나 서운해할 것 같아요. 당 지도부에게. 박찬대 최고위원인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노웅래 의원이 정치 탄압이다라고 기자회견했는데 아무도 안 오고 그러고 나서 지도부에게 물어보니까 기자들이 이 100% 정치 탄압이라고 하기엔 이른 감이 좀 있다. 이래버리면 노웅래 의원이 지금도 민주연구원장인가요? 아니요, 민주연구원장에서 그만뒀죠.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예. 얼마 전에 민주연구원장 밑에 있는 김영 부원장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당이. 모두 스크럼을 짜고 나가서 정치 탄압으로 강력하게 맞섰던 모습들이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김용 부원장이 그토록 대단한 인물입니까? 당사 침탈. 예,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할 때 시연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치적으로 그냥 같이 왔던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동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오랜 기간 민주당을 위해 활동했던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죠. 근데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연구원장을 직전에 지내기도 했고 그러네. 부원장보다 훨씬 민주연구원장이라니까요. 바로 얼마 전에.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하니까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알고 있어서 사의를 표명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까지 퍼져나오고 있는 터라 민주당이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는 꼬리 자르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들도 존재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이정근 민주당의 핵심 당직자로 있었던 사람이 사무부총장 실질적으로 돈을 받았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구속됐잖아요. 돈을 건넨 사람으로부터의 인지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까 그 사람과 연결되는 노웅래 의원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럼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들처럼 그래 이거는 검찰의 수사를 좀 지켜봐야지라고 한다면 오히려 김영 부원장을 비롯한 대장동 사건들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이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금 다른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하면서 헤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 일이 어디까지 끌려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좀 당혹스러워하는 모습들도 보이는 것 같고요. 다른 거 다 떠나서 돈에 관한 문제는 부정한 돈을 받은 뇌물이 정치인의 핵심 당직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그 민주당 전체에 관련된 이미지 그리고 향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어떤 대응으로 이 사건, 이재명 대표 사건 등을 같이 대응해야 될지 그 흐름들을 잘 정리를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전용기 의원께 또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너무 다르잖아요. 지금 김영임 대변인 말 들어보면 김용 부원장 압수수색할 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다 나와서 당사 침탈이라고 했는데 원장님 압수수색할 때는 그냥 두고 정진상 부실장 수사할 때는 대변인단들이 나와서 야당 탄압이다라고 했는데 노웅래 중진 의원이
기자회견 했는데도 전 약간 좀 이르다.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몰랐습니다. 예. 몰랐다. 예, 몰랐습니다. 이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사실 박찬대 최고위원께서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있다면 책임져야 되는 건 당연히 맞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같은데요. 사실 저는 정치 탄압의 한 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다른 사람도 수사할 겁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윤석열 검찰 정권이라고 저희 규정을 했는데 이 검찰 정권이 원하는 거는 민주당의 괴멸이고 민주당이 부패한 그러니까 부패한 정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만 본인들이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이 정부는 제일 잘한 게 수색 아니냐, 압수수색 아니냐. 뭐 다른 거 잘하는 거 말고 일단은 민주당을 괴멸시켜서 망가뜨린 다음에 본인들의 이제 뭐 승리를 좀 이렇게 도모하는 거 아니냐 이 정도의 이야기 나올 정도로 사실상 타겟을 정해놓고 많은 수사들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 탄압의 일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우리도 현상 파악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이에 대한 이제 근거를 앞세워야 되는데 실제로 압수수색이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아무도 몰랐고 압수수색이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렇게 방탄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까지도 안 됐던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은 검찰이 결국에는 국회도 이제는 마구잡이로 압수수색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노웅래 의원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정치인, 또 다른 정치인, 또 다른 정치인 계속적으로 민주당과 관련된 인사들을 수색할 걸로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면 당연히 책임지는 것은 제쳐두고라도 민주당을 향한 수사는 더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정치 탄압의 일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진상 실장 수사와 관련해서 지역에서 토착비리 수사받던 사람이 우연히 민주당의 간부가 됐다고 해서 민주당을 겨냥한 수사는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검찰개혁을 못했더니 검찰이 야당을 탄압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 이 노웅래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했을까요? 한 장관 이야기 들어보시죠. 또 다른 이제 야당 관련 수사로 노웅래 의원 관련 수사가 있잖아요. 기자회견 하기도 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노웅래 의원이 검찰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자기가 조작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민주당의 대변인도 조작 수사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이 업자로부터 뒷돈 받은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막는 것이 검찰 개혁이다라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 한 장관이 또 이렇게 규정했어요. 정치인이 업자로부터 뒷돈 받는 것. 자, 천하람 변호사님 이번 뭐랄까요? 이 규정, 데피니션은 어떻게 봐요? 정확한 얘기죠. 또 정확하대. 정확하대. 아니 한동훈 장관이 태도 논란이 일부 있습니다만 하는 얘기 중에 틀린 얘기는 거의 없어요. 예. 정확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거를 얘기할 때 저희 국민의힘에서 항상 얘기했던 게 아니 왜 정치인들 스스로 정치인들은 수사 안 받는 존재로 무슨 천룡인처럼 만들려고 하냐라는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아니 지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정치 탄압이라고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이런 겁니다. 검찰에서요. 타겟을 정해놓고 원래 아무도 모르던 건데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을 탈탈 터는 정말 이 사람한테서 뭐가 나올 때까지 막 탈탈 털고 이 사람 안 나오면 옆 사람 털고 막 이런 식의 캐비넷 수사 우리 과거에 하는 그런 거를 한다면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 대표가 됐든 정무실장이 됐든 노웅래 의원이 됐든. 근데 지금 노웅래 의원 보면은 이게 노웅래 의원을 각 잡고 털어서 나왔다기보다는 이정근이라고 하는 실제 돈을 받은 인물, 구속돼 있는 인물을 수사하다 보니까 가지를 쳐서 이게 뭐가 나오니까 이걸 한 거 아니겠습니까? 고구마 줄기 캐듯이. 그렇죠. 근데 고구마 줄기가 있는데 검찰이 우리가 이거 민주당 의원 괜히 수사하면은 또 검찰 개혁 이런 거 거세지는 거 아니야? 우리 또 조직 약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수사 안 하면 그게 더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가 정치 탄압이고 뭐는 그냥 자연스러운 수사인지를 구분해서 레토릭을 써야 되는데 수사만 하면 전부 다 정치 탄압이라고 하니까 이 용어 자체가 조금 우스워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한 보도에 따르면 이 사업가, 업자, 한동훈 장관이 표현했던 업자, 사업자의 줄임말이죠. 이 업자 박 씨가
노웅래 의원과 본인의 아내의 친분을 과시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박모 씨 사업가는 아내와 노웅래 의원이 같은 모임하고 있는데 코트를 선물할 정도로 둘도 없이 친하다. 그런 사람이 다치는 걸 난 원치 않는다. 노웅래 의원이 다치는 걸 원치 않는다. 검찰이 아내의 통장 까라 그러면 노웅래는 거기에서 또 억대가 나올 수도. 아내가 직접 준 거다. 라고 지난 6월 민주당 정치인들과의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노웅래 의원 다칠 수 있다. 이정근이 노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만든다고 가져간 것도 1억이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게 아까 돈을 건넸다라고 했던 시점도 최고위원 출마 시점이 있었잖아요. 노웅래도 한번 소환시키면 이 사람은 정치도 끝나는 것이다라는 얘기도 민주당 정치인과의 자리에서 했다라는 보도도 서울경제가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일 수 있고 사실이다 하더라도 김영주 의원님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게 업자가 주변 민주당 정치인한테 흔히 이제 자기과시할 수 있어요. 내가 거기 노웅래 선배랑 친해. 아내 통장 까면 다 죽어. 이렇게 사칭할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 사건을 처음을 들여다보면 서초서가 박 씨와 이정근 그 당시 지역위원장, 사무부총장과의 개인적인 어떤 고소고발로부터 그 당시 일정 정도 이정근 씨 측의 얘기에 의하면 변제를 했기 때문에 사기 사건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이건 문제가 안 된다고 덮은 것을 검찰이 가져가서 하나하나 보기 시작하면서 이걸 만들었다. 그게 아마 이제 노웅래 의원의 입장일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건 인지 사건이고 이정근의 중심이 아니라 이정근이라고 하는 개인과 박 씨와의 관계는 별로 주목할 만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통해서 민주당 내외 또 혹은 민주당과의 과거 청와대 여러 가지 관계들을 파기 시작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도 당혹함을 감출 수 없고 그 첫 번째 대상자가 노웅래 의원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 누가 더 나올지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아마 그런 부분이 항상 정치인은 그런 의미에서 주변 사람과의 관계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또 보다 정확하게는 정확하게 공직을 하는 만큼에 있어서 돈 관리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혹시 또 다른 인물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또 다른 인물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에 근거 없이 또 다른 인물이 박 씨의 의견에 의해서만 나온다면 그야말로 이제 조작 수사, 기획 수사로 들어갔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검찰은 어쨌든 매우 신중하고 정확한 물증이나 정황 증거를 기반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라는 또 김영주 의원님의 중요한 포인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지금까지 전해드렸던 소식 못지않게 중요한 소식들을 엄선해봤습니다. 세 가지 뉴스가 준비돼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유튜브 예산 이런 얘기도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소식은 어떤 소식일지 바로 만나보시죠. 빈쌀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의 첫 손님 외빈은 사우디의 왕세자 빈살만 왕세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공간 한남동 공간에 빈살만 왕세자를 초청했습니다. 굉장히 장시간 동안 정성 들여서 대접을 해줬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도 윤 대통령에게 극진히 대접받다라고 한국을 떴습니다. 그리고 네로라 하는 우리 대기업 총수들도 빈살만 왕세자와 만났습니다. 동아일보 오늘 일면이 40조 풀었다. 빈살만이. 이런 보도도 나옵니다.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왕세자님께서 사우디 비전 2030을 통해 사우디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지금 양국의 관계가 또 새로운 관계로 도약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적 파트너십 위원회 신설에 합의하여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인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기반을 강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좋은 순방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검찰이 노웅래 의원의 주거지 자택이죠 추가 압수수색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뉴스 속보를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 제2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노웅래 의원의 주거지에 추가 압수수색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것은 오늘 많이 보도되고 있었던 노웅래 의원에서 집에서 발견됐던 그 돈다발 과 관련된 혹은 그것 말고의 더 필요성에 대해서 법원이 이건 추가적인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라는 영장을 지금 발부해줬을 상황으로 보이는데 천하람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마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노웅래 의원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목요일 새벽까지 진행이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압수수색이 끝나자마자 아마 말씀하신 뭐 현금 다발이라든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좀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법원에 신청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 말이에요. 네. 천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압수수색을 했어요. 증거물을 확보했어요. 그럼 사실은 검찰이 압수수색한 당일 거의 밤새요. 그렇죠. 며칠 밤을 새요. 왜냐하면 증거물을 막 분석해야 되는데 지금 며칠 안 됐잖아요. 네. 그 사이에 증거물을 봤는데 지금 뭐가 나온 거예요. 지난번 압수수색한 거 중에 비단 돈다발뿐만 아니라 그래서 야 이건 추가 압수수색해야 된다. 이거 좀 관련돼서 법원에 영장 치고 그 증거물 확보한 것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이 들어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세요? 네, 뭐 정확한 분석이시고요. 그리고 특히 그 돈다발이 나왔는데 돈다발 같은 경우에는 처음 받은 압수수색 영장 범위에 포함이 안 돼 있었다고 지금 확인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도 지금 일단 압수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앞서서 지금, 아까 김용주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 네. 이 돈다발을 검찰이 예상치 못하게 발견했는데 이게 진짜 출판 기념의 그거면 그 명부와 맞는지 팔린 건지 대조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번 더 들어가야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아마 압수수색이 끝나자마자 신청을 해서 바로 법원이 발부해준 그 정도의 지금 스케줄이거든요. 굉장히 빠르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뭐 검찰에서 거의 뭐 확실한 압수할 증거를 이미 봐놓고 신청한 정도의 사건이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김병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굉장히 예. 긴박하고 급박하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속보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한 기사를 보니까 수억 원의 돈다발을 확보한 것으로 기사가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눈앞에서 수억 원의 돈다발이 기업에 대한 이름까지 적혀 있는 것을 확보하고도 영장 범위에 속하지 못해서 그냥 돌아오게 된다면 국민이 부여한 검찰의 역할을 다 못했다라고 하는 무거운 책임감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아하. 그리고 그 돈이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간단히 생각해서 노웅래 의원이 공직자 재산 신고를 했었던 내용들이 있을 텐데 거기 현금이 신고되지 않았으면 부정한 돈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그 수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만약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다면 이제 그 돈이 어디로부터 났는지에 대해서 밝혀내는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이게 앞서 우리가 그 사업가 박모 씨에 관련된 얘기들을 보면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을 꼭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돈을 건넨 것처럼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의 정치 자금 그리고 그때의 대가성에 대한 뇌물로 연결되게 된다면 이게 노웅래 의원 당시 최고위원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에 있는 여러 정치인들에 관련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고요. 이 중간되는 연결고리 이정근 씨에게 돈을 건넸던 박모 씨 여기서부터 파생된 일들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정근 부총장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뉴스가 별로 커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정근이라는 사람에 대해 사실 국민들이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대장동 사건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수억 원의 돈들이 오갔던 일들이 현실화돼서 나타나게 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당시 정치권에 어떤 부정한 돈들이 업자들을 통해 흘러들어갔고 혹시 여권이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대가성으로 정부 권력이 갖고 있는 힘으로 무언가 특혜를 제공했다면 이건 충격적인 뉴스이기 때문에 아마 수사의 속도가
더 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직은 의혹 단계다 하여 저희들은 노웅래 의원의 반박도 함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뉴스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저희 김진애 돌직구쇼가 이 시간이 워낙 굉장히 중요한 또 시간대이다 보니까 많은 또 대한민국의 중요한 분들이 저희 뉴스를 봐주시고 또 이 시간에 뉴스 속보가 살아서 움직이는 속보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가장 발빠르게 취재 기자들을 통해서 뉴스 속보를 확인하고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빈쌀만 이야기 다시 돌아가서 40조를 풀고 간 빈쌀만 기업 총수들 아까 만난 거 보셨는데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확실히 있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 아니 뭐들 하고 싶으시냐 사업. 아니 뭐 하고 싶으세요? 뭐 삼성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뭐 하고 싶냐?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나도 하고 싶은 거 많은데. 40조 풀고 간 빈쌀만 총수들에게 뭐 하고 싶나? 사우디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싶나? 총수들에게 일일이 질문했다라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재용 회장도 보이고 8개 그룹 총수와 롯데 호텔에서 1시간여 차담. 흥미로운 건 빈쌀만 왕세자는 롯데 호텔에서 묵을 때 뒤에 사진도 건다라는 겁니다. 사우디 정부 한국 주요 26개 기업 26건 투자 계약 체결 약 40조 규모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아랍권에 여러 차례 좀 출장도 올해만에도 갔다 오셨는데 김영주 의원께서 이 오일머니를 어떻게 유치하느냐가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사실은 경쟁이에요. 치열한 경쟁이고 특히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빈쌀만의 꿈이 있잖아요. 위대한 꿈. 사우디아라비아에 정말로 미래 도시를 건설하는 그 꿈 실현시켜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빈살만의 꿈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를 팔지 않고도 다른 산업으로 성장하는 게 꿈일 겁니다. 아마 알다시피 석유가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세상은 기후변화 때문에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세상이 온다라고 생각하고 2015년 즉위 이후에 2016년부터 새로운 2030 프로젝트를 만들었거든요. 지금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습니다. 방산부터요. 그쪽은 해안에 있는 부분을 주변 국가 드론전들이 많기 때문에 무기를 살려고 하고 그런 부분 에너지, 그다음에 건설. 과거에 우리 중동 붐이 있었습니다만 중동에 건설을 하려고 그러면 한국 인프라 아니면 안 됩니다. 중국의 교통 건설을 비롯해서 인건비가 싼 많은 건설사가 나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중동은 한국 건설사를 원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게임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콘텐츠에 대하여 사우디에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빈살만이 사실은 그 개인 재산이 2,700조 정도 되기 때문에 40조 풀고 간 것은 사실은 푼 게 아니고 그다음에 공짜로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은 아라비아 상인이란 말이에요. 상인들은 공짜로 절대 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돈 관리를 하고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아라비아 상인들이기 때문에. 2,700조의 자산이.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한국은 가장 아랍에미레이트와 더불어서 사우디에 있어서 매력적인 국가고요. 실제로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도 대한민국 대사관이 1급지입니다. 그렇군요. 그만큼의 왕세자. 지금 우리 미스터 에브리싱이라고 하는 빈살만도 3년 전에 오고 또 왔지 않습니까? 수많은 왕족 부족들이 수시로 한국을 왔다 갔다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건강 때문입니다. 저분들이 운동을 별로 안 해요. K의료. 그래서 왕들이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의 왕이나 왕족들은 한국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치료를 받으면 1년 암치료 받는 동안 호텔에서 매일 잘 거 아닙니까? 하루에 1,000만 원짜리 방을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2,200만 원짜리 방을 썼습니다. 2,200만 원짜리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지금 그런 방이 있어요? 지금 있으니까 온 거잖아요. 하룻밤에. 그리고 있으니까 온 거죠. 그 하룻밤을 잠자기 위해서 100명 정도 수행원이 10일 전에 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그 10일 전에 온 사람들이 수많은 기업체를 만나서 투자 결정을 보고 왕세자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보면 아랍에미리트는 7개 부족의 왕세제가 즉 왕의 동생이 한다라면 이분은 철저하게 왕이 87세 된 왕이 이복 동생과 제를 없애버리고 자를 아들을 완전히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1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랍 전문가에게 또 흥미로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대단하네요.
우리 대한민국이 유치할 건 또 유치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고 해서 또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뜨거운 뉴스 두 번째 소식 공개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김의겸 의원, 법무부에 한동훈 장관 유튜브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해당 보도에 따르면 김의겸 의원이 이 한 장관과의 어떤 이 감정적인 뒤끝을 보인 건 아니냐라는 일각의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지난 9일 법사위 예산심사위 회의 때 김의겸 의원이 법무부 홈페이지 유튜브 운영 예산 8억 3,9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자라는 의견을 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통 이제 야당이 이제 정부나 이제 좀 방만한 예산 삭감하자라는 건 굉장히 필요한 의정 활동 중 하나인데 전액 삭감은 이례적인 겁니다. 아예 빵원으로 만들자라는 건데 자 최강욱 의원이 제작 편수도 줄고 있고 국민 호응 얻지 못한 건 사실이다라고 동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저희 돌직구 멤버 전주혜 의원이 전임 장관 때도 다 이렇게 사용했는데 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불만 표출이다라며 꼬집었다라고 합니다. 자, 법무부 차관은 유사부처에 비해 홍보비가 적은 편이다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법무부 대변인은 과거 장관 위주의 홍보 영상 많았는데 그런 부분 줄이다 보니 제작 건수 감소했다라며 오히려 과거 장관을 얘기합니다. 아마도 추미애 전 장관이 떠오르는데요. 홍보 영상 많이 나오셨던 것 같은데. 저는 조국 전 장관이 떠오릅니다. 아, 조국 전 장관. 김영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김의겸 의원이 법무부 유튜브 예산 아예 전액 삭감. 이거는 좀 근데 이례적이네요. 보통 뭐 많으면 절반 50% 삭감하자. 네. 그러면 이제 여당에서 50%는 너무 많다. 좋다. 그럼 한 30% 삭감하자. 뭐 그렇게 합의되는 경우는 있지만 아예 빵원으로 만들자. 어떤 의도로 보십니까? 감정적인 대응이죠. 예. 조국 전 장관 제가 얘기했는데 35일 법무부 장관이었거든요. 예. 근데 법무부 장관 나가면서도 영상 폼나게 만들어서 그 당시 돌직구쇼도 얘기했던 기억들이 저는 생생한데요. 근데 그런 일들을 장관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홍보하는 영상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 야 이거는 국민의 혈세로 너무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할 수 있을 지적할 건데 수 있죠. 야당이 충분히. 한동훈 장관을 대상으로 한 법무부가 그런 식으로 홍보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은 온갖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미 유튜브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홍보 차원이 뭐 법무부에서 과거 추미애 장관, 뭐 조국 전 장관처럼 그런 일들을 정부가 나서서 하지는 않겠죠.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런 내용들을 예산 심사를 하면 좋을 텐데 김의겸 의원은 의정 활동에 대한 거의 모든 일들의 관심을 그냥 한동훈 장관에게만 쏟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런 식으로 만약 예산 삭감하고 또 예산 전국들을 끌고 가게 되면은 나중에 국민들이 이제 평가를 하게 될 거거든요. 과연 합리적으로 이 다수당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그 의석의 힘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역풍이 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지적도 하고 예산도 삭감할 수 있는 건데 청담동 술자리 얘기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국회의원이 그런 허위사실 공표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받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국회 예산부터 삭감해라 이런 목소리도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부 감액 합의했지만 소위에서 의결이 안 됐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야당 의원이 이런 거 지적해야 한다고 보고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김의겸 의원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전액 삭감은 좀 과도하지 않습니까? 전액 삭감이라고 의견을 냈지만 아무래도 어느 정도 조정이 돼가지고 일부 삭감 의견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여당 의원님들이 그 방어하는 논리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게 뭐 전임 장관도 그렇게 사용을 했다. 이게 예결위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사실 우리 여당 의원님들께서 항상 주장하는 것은 뭐 법무부만 쳐도 조국 장관이 잘못했고 추미애 장관이 잘못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정권 교체가 됐다라고 주장하면서 나도 그만큼의 잘못된 걸 되풀이하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내로남불이다. 근데 이거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로남불하고 있는 것으로 불구하고 방어 논리로 내로남불을 세우는 것은 조금 잘못된 거고 실제로 전임 정부에서 잘못했다. 그리고 전임 정부에서 잘못된 예산을 썼다 그러면 본인들은 잘하시면 돼요. 그 잘못된 예산 삭감해서 본인들은 잘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면 됩니다. 그거를 방어 논리를 세우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일부 삭감을 통해서 그리고 일부 삭감이 되면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또 다른 곳에는 또 증액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건 뭐 감정 뒤끝 절대 아니다. 라는 반박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감정적인 느낌이 조금 있어. 조금은 있는 것 같은데 조정될 것이다. 예. 야, 하여튼 우리 전용기 의원님은 하여튼 솔직하고 진솔해요. 김의겸 의원에게 아니 사람인지라 감정이 뒤끝 조금은 있다. 한 몇 퍼센트 정도 있다고 한 50, 60? 전액 삭감한 거 보면은 한 50%는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용기 의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난 7일 한동훈 장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장관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께서 벌써 시행령 개정하면서 마약 범죄를 경제 범죄에 집어넣은 뒤로 마약과 전쟁 치를 각오로 임하라라고 대검에 지시를 했고 그 마약과는요 전쟁을 치러야 대검 마약 맞는 겁니다. 특수부에 가동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날 저희가 단속한 게 없는데요. 단속을 하지 않았지만 경찰이 검찰하고 서로 지금 경쟁을 하다 보니 스스로 검찰에 보다 더 좋은 실적을 하기 위해서 아니 위원님은 모든 게 다 저로부터 비롯되는 건가요? 위원님 저한테 얘기한 거가 어떻게 됐습니까? 청담동 한동훈 술자리하면서요. 한동훈이 없어졌던데 이제는? 지금 여기서 그 문제를 지금 아까 의원님은 공직자로서 매번 무거운 책임감을 것을- 느낀다라고 지금 하시는 분이 자,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그 위원님이 책임감이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자 매번 이런 식이 있잖아요. 그냥 던져놓고 그다음에 주워 담지도 못하시죠? 해결도 몇 번 안 하시고 사과도 없으시고요. 제가 그걸 왜 사과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아직도 그 자리에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말씀이 없으세요? 왜 모든 게 나로부터 비롯되냐라는 한 장관의 반박이었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해서 대법원이 벌금형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목포 땅에 부동산 투기를 한 것 아니냐라는 등등의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2017년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미리 파악해서 조카와 배우자 명의로 14억 토지 매입한 건 아니냐라는 혐의인데 부분 무죄, 부분 유죄가 나왔어요. 핵심이었던 부패방지법 위반은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걸 알고 산 건 아니다라고 대법원은 판단한 겁니다. 다만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라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손혜원 의원은 조카와 배우자에게 사준 거다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아니다. 자기가 샀는데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한 거다. 실명 위반이다라고 본 셈이 된 거군요. 손혜원 의원이 과거에 이렇게 기자회견했습니다. 부동산 차명 아니다. 그리고 인생 걸고 재산도 걸겠다라고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만약에 그게 차명이면 제가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습니다. 제 인생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차명 아닙니다. 처음부터 저는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 주려고 한 겁니다. 제가 조카들한테 증여를 해서 청년이 떠나는 지방 소도시에 청년이 들어와서 그들이 활동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적법하게 증여를 해서 그들이 들어오게 만들어서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처음부터 주려고 산 거다. 손혜원 의원은 저렇게 얘기했고 차명이면 인생 걸고 전 재산 국고에 환원하겠다라고 했는데 대법원에선 다른 사람 차명으로 샀다라고 인정한 거죠, 김영주 의원님. 그 손혜원 의원은 매우 좋은 분이죠. 끝까지 주려고 했으니까. 끝까지 주려고. 예. 근데 그래서 본인은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한 재판의 결과는 그렇게 나왔으다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손혜원 의원은 입장 나왔어요. 부동산 실명법 위반 내 삶으로 증명하겠다라는 입장인데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반박으로 보입니다. 함께 보시죠.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대한 벌금 판결은 안타깝다. 삶으로 증명했다. 근데 이러면 대법원이 유죄라고 해도 인정 안 하면 그러면 누가 더 대법원 할아버지가 나와야 됩니까? 이러면? 그러니까 이제 법률적인 판단은 법률적인 판단일 뿐 그거는 진실하고 또 다르다. 그렇게 손 의원은 주장할 것 같은데요. 국회의원 하신 분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손 의원 입장에서는 목포라고 하는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좋은 뜻에서 출발했습니다마는 자기가 어떤 신분이고 자기가 뭘 할 수 있고 뭘 해서는 안 되는지를 구분하지 못한 것 같아요. 내가 선의이면 모든 게 다 선의일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판결의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예. 실제로 아무리 좋은 의미로 정리를 했다거나
차명이 아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실정법의 위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벗어나기 어렵다. 그런 것을 대법원이 말하자면 대변해주고 있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제가 이번에 느낀 건 손혜원 전 사건도 그렇고 이번 뭐 다른 사건도 그렇고 뭐 누구한테 걸라라고 하거나 뭐 걸겠다라고 하는 정치인들의 말은 좀 한번 새겨들어야 한다라는 또 깊은 깨달음을 받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주제 공개하죠. 무단 공개해놓고 윗선 향하는 수사. 이태원 희생자 명단을 무단으로 공개했고 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유가족들을 저희 취재 기자들이 취재를 해봤는데 명단을 공개한 측에서는 일방적으로 막 공개를 해버리고 정작 명단에서 좀 빼려면 유가족들이 뭐 회원가입도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매우 어렵다는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인터넷 매체 민들레 희생자 명단 동의 없이 공개 유족 요청 시 익명 처리하겠다. 그래서 유족 A씨가 조카 이름을 삭제하러 홈페이지 접속했는데 삭제 방법이 안내가 안 돼 있어요. 일단 회원 가입을 해야 돼요. 로그인 해야 돼요. 삭제 요청 메일 전송해야 돼요. 대표번호 전화 안 받아요. 어쩌자는 거예요? 어쩌자는 겁니까? 예? 정말 어쩌자는 겁니까? 아이 부모는 인터넷에 이름 떠도는 거 원치 않고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은데 철저하게 짓이겨졌다. 제가 매번 말합니다. 이거 폭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본인들은 정당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여전히 이름 공개하자고 하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천하람 변호사님, 네. 삭제하는 방법도 안 나와 있죠. 대표 전화번호도 안 받죠. 회원 가입해야 되죠. 로그인 해야 되죠. 이메일까지 보내야 돼요. 유가족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공개해놓고. 아니 제가 유가족이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예. 아니 저 언론인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민들레라고 하는 사이트 쳐다도 보기 싫을 텐데 저기에 삭제 요청을 하기 위해서 저기에 회원 가입을 해야 된다. 이게 과연 어떤 정말 경우겠습니까? 제가 유가족이라고 하면 아유 이거는 참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고요. 그리고 백보양보해서 유족 요청 시에 익명 처리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웠으면 전화라도 잘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화라도 잘 받아야죠. 그럼 유족들이 즉각 연락을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익명 처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은 해놔야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뭐 이런 저런 명분이 있고 해서 뭐 먼저 공개하고 뭐 요청이 있으면 익명 처리하겠다. 이게 최소한의 정당성이라도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런 메커니즘도 안 하고 연락도 안 받고 뭐 메일 하나 보내려고 그래도 회원 가입을 해야 메일을 보낼 수 있고 아니 근데 메일 보내는데 회원 가입해야 된다는 게 전 듣도 보도 못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결국은 뭐 요청하면 익명 처리해 드립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핑계고 결국 본인들의 뭐 어떤 자기들만의 그 편협한 정의관에 쌓여가지고 뭐 어찌 됐든 유족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공개하겠다. 그냥 그 속셈이었던 게 저는 이미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병미 대변인님, 예. 민들레 더 탐사가 참사 명단 공개하는 방송하면서 떡볶이 먹방했잖아요. 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떡볶이 사는 게 유가족들이 명단 삭제해달라 요청하는 것보다 더 손쉬워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 사회가. 이건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떡볶이 먹방하는 거, 그 떡볶이 사는 것보다 내 아이 이름 무단으로 공개된 지워달라 하는 게 어려우면 이게 온당합니까? 이 사람들이 명단 공개할 때 명분은 추모 아니겠습니까? 이름과 영정사진이 온전히 있을 때 추모가 가능하다는 되도 않은 논리를 가지고서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유족에게 2차, 3차 가해를 가하게 되는 형국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유족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이 일방적으로 1차 폭력적 가해를 명단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유족이 동의하지 않고 원치 않으면 이름을 빼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유족 입장에서는 이 이름을 좀 빼달라고 하기 위해서 접촉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 수단과 방법이 잘 마땅히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 거기에 이름이 계속 떠있게 되면 사람들은 저 유족은 이 이름을 공개하려고 했는 상황인가?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더 큰 고통 속에 지내게 되겠습니까? 민들레뿐 아니라 더 탐사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저는 민주당 의원들한테 좀 제발 읍소하면서 각성하고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일이 최초 발단이 됐던 게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름 공개하고 언론에 다 도배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텔레그램 메시지가 나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도 비슷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유족이 이처럼 고통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다퉈서 나서갖고 목소리 내야 되는 게 그렇게 주장했던 민주당이 해야 되는 역할 아닙니까? 한 170 정도 되는 의석 갖고 있으면 한 3, 4일이면 법안 자기들이 원하면 다 통과시킬 수 있는 힘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당 홍석준 의원이 유족 동의 없이 이런 사진들 막 공개돼서 돌아다니면 강력 처벌하자고 법안을 낸 적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성에 대한 노력을 바탕으로 이런 극악무도한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고 유족에게 2차, 3차 가해를 가고 있는데 그냥 뒷짐지고 바라만 보고 있으면 그게 책임 있는 정당입니까? 유족의 아픈 마음들 한 번이라도 고민하고 진짜 추모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민주당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십시오. 그럴 때 이 민들레라고 하는 사람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좀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자, 김병미 대변인 의견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9일 유족 얼굴과 이름 공개해야 된다. 진정한 추모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름도 영정도 없는 곳 국화 꽃책에만 지금 분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 아들의 이름과 얼굴을 가리지 말라는 오열도 들립니다. 세상에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을 하고 애도를 합니까?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하고 진지한 애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께 묻습니다. 목숨 걸고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 함께 여행 가고 골프를 쳤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조문조차 거부했던 이재명 대표가 세상의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을 하고 애도를 하는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재명 대표가 추모 운운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주변과 측근 4명이 죽고 가족들이 울부짖으며 괴로워해도 손길 한번 잡아주지 않던 분이 당을 동원하여 추모를 외치는 것에 어느 국민이 공감하며 진심이라고 느끼겠습니까? 애도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남의 슬픔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폐륜적 정치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민기 의원님.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명단을 공개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당연히 유족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나 정부에서 무엇을 숨기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예결위에서 질의했을 때에도 이상민 장관은 유족의 동의를 얻는 작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유족의 동의가 있고 누가 어떻게 희생당하셨는지 우리 국민들이 기리기 위해서는 이름과 영정 정도는 있는 곳에서 추모를 해야 되고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많은 유족분들도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이 동의한다면 충분히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함께 이 추모 애도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저 발언도 유족 동의가 중요한 발언이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